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대손금 회계처리죠. 우리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 써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받을엄. 그래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였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죠. 그래서 대여금하고 무슨 금이요? 미수금, 영업 외비용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은 재화와 용역 등의 생산 및 판매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의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다가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2번이세요. 그래서 요거 다 매입가액에 합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그 장부가 있죠. 네, 장부가액은 요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그 다음에 잔액을 매입 시에 부대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자산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뭘로 처리해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교환 물어봤죠. 교환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동종 자산 간의 교환하고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동종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래서 얘는 처분 손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그래서 얘는 처분 손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에요. 처분 손익이 없다. 다음에 또 바꿔 보시면은요. 3번. 우리가 보유한 다음에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물어봤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제 거기 보시면 1000주인데 한 주당 얼마씩 차이 나죠? 500원 차이 납니다. 얼마 차이 나요? 500원. 그러면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50,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50. 근데 얘는 수익 증가예요. 뭐의 증가라고요? 수익 증가.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이요? 평가 이익 50. 얘는 자본 증가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단기 손익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 물어보는 거예요.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결론은 분계 문제예요. 숫자하고 글씨 나오면. 그리고 요거 두 가지 잘 물어봅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수익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는 뭐라고요? 자본이에요. 완전히 가는 데가 틀리다라는 거. 그거 잘 물어보니까 잘 좀 봐두세요.
그다음에 4번 우리 재고자산의 목적이 일단 무슨 목적이죠? 판매 목적이죠.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맞아요. 왜냐면 일반 매출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현금하고 외상하고 할부. 요거는 무슨 기준이요? 인도 기준. 팔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중요치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매입 시의 부대 비용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결론은 4번 문제는 국어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요? 국어 시험.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앞에서 못 맞춰도 3개는 맞춰야 돼요. 시험장 가셔서는. 세 번째 보시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이거 매출 잡게 되는 거예요? 매출 잡게 되는 거예요? 매입 잡게 되는 거예요? 매입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죠? 판매자, 매출자의 재고자산에 뭐 된다? 포함된다. 매출자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매입자 거예요. 요거는 말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우리 감모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뭐 한다? 가산한다. 그래서 맞죠. 회계 처리는 안 한다. 비정상적일 땐 영업 외비용. 그 다음에 회계 처리 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아니면 컨트롤 F로 찾으셔도 돼요. 이익잉여금에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뭐요?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포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요런 건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6번 제조원가죠. 제조원가는 말 그대로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접재료비 맞죠? 그 다음에 제조공장 맞죠? 제조공장장 급여도 맞죠? 영업부 아니고 제조기계 맞고 영업부 아니고 제조공장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거기 밑에 있는 뭐만 안 더하면 돼요? 영업부. 네, 그거만 안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만원에 5만원에 8만 5천원 7만 5천원 12만원 하면 58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7번 보조부문 뭐요? 배부 방법. 그래서 보시면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요? 복잡. 그래서 보시면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 맞고요. 배부 순위 맞고요.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8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우리 실제의 특징은 정확해요. 뭐예요? 정확해요. 근데 계산은 항상 어때요? 복잡해요. 그 다음에 예정은 요거는 이제 신속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 신고라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게 이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인데 우리가 예정을 하는 이유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왜냐면 정확한 게 나오려면 정확한 게 좋은 건 알지만 복잡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나와요.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보시면 1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모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으로 부과한다. 맞아요. 항상 문제는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접비가. 왜냐면 간접비는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보시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동일 기간의 실제 배부 기준 총수로 나눈 실제 배부율에 의하여 개별 제품에 배부한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 맞죠? 그 다음에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율로 이용하여 배부한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늦게 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항상 좋지만 왜 좋냐면 가장 정확하지만 빨리빨리 나온다, 늦게 나온다, 늦게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 예상치를 뽑는 거예요. 왜냐면 예상은 빨리빨리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대표적으로 전기요금만 봐도 전기요금 나오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전기요금 아주머니가 오셔갖고 그거 측정해 가면 측정해 가서 또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뽑아서 고지서 보내주고 하면은 한 2, 3주 정도 걸리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공선 수량과 비정상 공선 수량이죠. 요거 나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공품 수량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제공품 수량 기초, 제공품 단기착 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기초 제공품 몇 개요? 200개. 기말 몇 개요? 150개. 그 다음에 착수 몇 개요? 900개. 그 다음에 완성 몇 개예요? 800개.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몇 개 부족해요? 150개 부족해요. 몇 개요? 150개. 그 다음에 단 정상은 완성품의 5%래요. 800개의 5%면 몇 개예요? 40개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40개는 정상, 110개는 뭐요? 비정상.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0번. 여기 보시면 당해 연도에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에 따른 제조간접비 2,500원이 무슨 배부되었죠? 과대 배부되었죠. 무슨 배부요? 과대 배부. 그리고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이에요? 실제 기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접 재료비 12,000원, 간접 재료비 2,000원, 직접 노무비 2만원, 간접 노무비
4,000원, 간접경비 4,000원이 실제로 발생했대요. 우리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간접재료비 더하기 간접노무비 더하기 간접경비. 거기 보시면 간접재료비가 2,000원, 간접노무비가 4,000원, 간접경비가 4,000원. 그러면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 실제예요. 누가 실제라고요? 10,000원이 실제입니다. 그러면 항상 누구 기준이라 그랬죠? 실제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이요? 실제 기준. 실제보다 얼마가 크죠? 2,500원이 크죠. 그러면 12,000 얼마요? 500원.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요건 기준을 잘 정하셔야 돼요.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기준은 누구? 실제예요. 누구요? 실제. 그래서 실제보다 크면 과대, 실제보다 작으면은요 과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재화가 사용 가능한 때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상품권은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맞아요. 그래서 상품권은 요때라 그랬잖아요.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요. 그럼 거기 보면 물건을 줬잖아요.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러면 그거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빈 공간에다 요거 좀 적어주세요. 뭐 적으시냐면은 장기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대요. 요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장기할부, 중간지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번 보시면은요 모순적 기재사항이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뭐요? 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3번 수출했죠. 수출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출은 무슨 일 기준?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무슨 환율이요? 최종환율.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사 제품 5만 달러를 수출하기 위하여 11월 20날 뭐 했죠? 선적했죠. 네. 그러면 5만 달러 곱하기 선적했을 때의 기준환율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5천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5천만 원.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 게 기본적인 거 맞추기 위한 겁니다. 14번 어려워요.
14번은 왜 어렵냐면 이건 컴퓨터가 계산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잘 몰라요.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거 한 번인가 두 번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해서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우리가 기본공제라 그래서 20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이런 거 넣어주잖아요. 예, 그거를 기본공제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1인당 150만 원 빼줘요. 그래서 1번이요. 1번에 얼마라고 써있죠? 100만 원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2번은 맞죠? 우리 소득금액 계산할 때 100만 원 이하 그 얘기니까 맞고, 그 다음에 월급으로 치면 얼마였어요? 500만 원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 20세 이하나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15번 어려워요.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통 예금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에요. 그 다음에 통지예금은 이게 이자 인출일인가 그럴 거예요. 돈 꺼내는 날, 이자 받는 날.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저번에 한번 저번 주에인가 한 번밖에 못 봤었는데, 요건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에요. 근데 이거 못 외워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14번을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14번에 2번, 3번, 4번이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1번은 몰라도. 어. 어떤 거요? 그렇죠. 지급 받은 날이랑 받기로 한 날은 틀린 거예요. 받은 날은 실제 통장에 돈이 찍힌 거고, 받기로 한 날은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약정에 의한 지급일. 며칠 날 줄게.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거랑 이거랑은. 그래서 실제로 받은 날은 통장에 찍힌 날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급 받기로 한 날은 약속한 날이에요. 네. 그래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냐면 약속은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통장에 찍히는 거는 무조건 거기에 찍힌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틀린 말입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 문제 보시면은요. 일반 전표 문제 1번. 4월 며칠이요? 20일. 네. 그 다음에 주당 몇 주죠? 여기 보시면 2,000주죠. 몇 주요? 2,000주. 그 다음에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4천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4천만 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4천. 그 다음에 수수료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 얼마요? 30만 원.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보통 예금으로 얼마 줬어요? 4,030 줬죠. 끝.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그러니까 문제들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수수료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합칠 거냐. 근데 누구만 수수료 처리한다고요? 단기매매 증권만. 그러니까 문제들마다 그 포인트를 내가 볼 수 있으면은 맞출 수 있는 거고, 그 포인트가 안 보이면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5월 2일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 예금으로 1920 들어왔어요. 사채는 얼마짜리였어요? 2천짜리였어요. 그래서 얼마 손해 본 거예요? 80. 사채
할인 발행 차감. 그리고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계속 알려드리는데 꼭 하십시오. 알려드리는 건. 잠시만요. 내가 깜빡하고 요걸 안 넣었네. 뭐를 꼭 하시냐면 여기 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어디 갔냐? 5월 2일. 지금 문제는 사채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채 치지 마시고 F2 누르고 뭐 치라고요? 사채. 그러면 요 안에서 찾으면 확률이 올라가요. 그냥 몰라서 찍는 것보다. 그럼 비싸게 했다, 싸게 했다. 싸게 했잖아요. 싸게 해서 뭐예요? 할인. 비싸면은요? 할증.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할 줄 아시면은 내가 완벽하게 기억이 안 나도 맞출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월 9일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일기 예정신고분의 부가가치세 미납분 120만원을 납부불성실 가산세 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뭐하였다? 납부하였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다 줬어요. 지문에. 일단 미지급 세금은 얼마예요? 120.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라고 거기 써있죠. 얼마래요? 만원. 그 다음에 함께 뭘로 냈대요? 보통 예금 121만원. 그리고 거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써있어요. 첫 번째 줄에 미지급 세금 있죠. 두 번째 줄에 보통 예금 있죠. 세 번째 줄에 세금과 공과 있죠. 거기 다 내용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7월 30일 착한 토스트에서 공장 직원 먹으려고 샀습니다. 공장 직원이면 뭐예요? 500번대 복리 후생비. 얼마치 사셨어요? 2만원. 카드로 긁었으니까 미지 흑금 얼마요? 2만원. 무슨 카드요? 현대카드. 끝. 그 다음에 8월 21일 외상매출금 계정에 있는 해외 매출처인 뉴욕에 대한 외화 외상매출금 4만 달러가 전액 회수됐대요. 원화로 환가되어 보통예금인데 요런 거 나오면 이거 먼저 하는 게 편해요. 4만 달러 곱하기 외상매출금 인식 당시에는 얼마였대요? 1150원. 그러면 4600 나와요. 얼마 나와요? 4600. 근데 입금 시점에는 얼마가 됐죠? 1200원이 됐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48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 더 받은 거예요? 200. 그래서 보통예금 480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4600. 뉴욕.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더 받았죠. 외환차 익 200. 끝.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꼭 요거 먼저 작업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4600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았네? 4800 받았네. 그래서 더 받았네. 더 받았으면 외환차 익. 덜 받았으면은요. 외환차 손. 제가 이걸 몇 번을 썼습니까요? 얘는 실제. 얘는요.
결산. 지금 결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결산 때 아닐 때 이거 쓰는 순간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 때 밑에 게 기억나야 되고, 결산 아닐 때 뭐가 기억나야 돼요? 위에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네,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써드리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풀면서 봐야 돼요. 제가 이 앞에다가 1000번을 써도 내가 한 번 안 해보면 기억 안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많이 써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일단 부딪혀봐야 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잖아요. 해봐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하니 많이 그러면서 계속 입으로만 투덜투덜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해보지도 않고 입으로만 하는데,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죠. 예. 근데 진짜로 할 거면 해봐야죠.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나 그런 거는 내 성향상 안 맞기 때문에. 또 떨어졌다면서요? 7천만 원 갔었는데 지금 3천까지 떨어졌어요. 7천에 들어간 애들은 지금 아마 잠 못 잘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4천만 원 잃었어요. 근데 설마 걔네들이 1코인당 4천인데 설마 1코인 샀겠어요? 10코인만 샀으면 4억인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게 투자로 들어가 버리면, 투자나 투기가 돼 버리면은, 오르면 당연히 행복하죠. 근데 떨어지면 잠 못 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든 못 사든 떨어져서 잠을 못 자느니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좀 속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나도 그 문구 보고 감명받은 문구가 최근에 하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부동산, 아빠는 주식, 20, 30대는 비트코인. 네, 아마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돈 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 세대들은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 근데 부동산 쪽은 어쨌든 그 위에 분들이 더 많이 버셨으니까. 그럼 이제 20, 30대는 돈을 벌어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대요? 비트코인밖에. 그리고 그 말이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말 같은데, 비트코인이 제일 위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하고 부동산도 그거에 비해서 안전한 것 뿐이지 100% 안전한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토지, 두 번째 줄에 세금계산서. 토지에 세금계산서 나오면 뭐예요? 불공이에요. 그래서 매입에 뭐예요? 불공. 그 다음에 백두, 여. 그리고 만약에 토지의 계산서는 면세예요. 계산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면세입니다. 또 토지 1100, 보통 예금 얼마야? 1100. 그러니까 불공 입력하시던 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불공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있어요.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토지니까 거기에 가시면 토지 하나밖에 없어요. 접대비일 때는 접대비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8월 10일은 군의 구매 확인서니까 영세 대일 여.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4천. 현찰로 얼마 받았죠? 1000만원. 어음으로 얼마 받았어요? 3000 받았어요. 됐으니까 이상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항상.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보고 이상해야 오래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9월 며칠이요? 9월 3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대운 상사에 매각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문제니까 이게 먼저 선행돼야죠. 600에서 얼마 빼고 시작해요? 200. 뺐더니 얼마 됐어요? 400. 얼마에 팔았죠? 300. 그래서 100만원 뭐야? 손실.
다음 거 보시면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대운, 역, 대변의 기계장치 600, 차변의 강가상강 누계액 200, 그 다음에 차변에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죠? 못 받았다. 미수 금 33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0. 이익 났다, 손해 났다, 손해 났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정리하시고. 네. 300에 30. 네. 위에는 300에 30. 밑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붕괴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요 위에는 무조건 사고판 금액만 들어가야 돼요. 무슨 금액만이요? 사고판 금액. 그래서 기계장치를 300이 얼마 줬다고요? 30. 그래서 요 위에는 무조건 사고판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넣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넘어가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 600을 써버리면 얼마에 판계되는 거예요? 600에 판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조건 사고나 판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위에 금액은 신고서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무조건 붕괴하고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요 밑에가 회계처리 입력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입력하시면은 그 이제 회계 정보 있죠. 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요런 쪽하고 연동되는 게 밑에 거고, 요 위에는 어디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거 프로그래머들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프로그래머들이 대부분 회계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팀장님이 회계 아는 사람을 팀장으로 앉혀요. 그리고 그분이 그려줘요. 여기 1번은 여기랑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그려주면 그거 보고 연결만 시켜요.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저도 예전에 한번 그분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힘들다기보다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회계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해하는데. 왜냐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산이 늘어났어. 그러면 자산이 늘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무상태표에도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 원장에도 넘어가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을 한 번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광범위해서. 근데 프로그래머들은 대부분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컴퓨터는 한 번 딱 치면 결과값이 나오죠. 맞죠? 네. 근데 그분은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면 회계를 빨리 배워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 때문에 좀 고생 아닌 고생을 했고, 그분 덕분에 또 설명 중에서 몇 가지 는 것도 있죠. 원래 고생을 해야 뭔가가 늘긴 하니까. 근데 확실히 느낀 게 사람들마다 구조가 틀려요. 그러니까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공부. 또 나중에 회사 가셔서,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는데, 회계 공부 잘하고 싶으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요번에 공부하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든 못 따든 일단 취업을 해요. 그래갖고 한 3년 이상 다녀요. 그리고 회사 그만둔 다음에 다시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공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돼요. 근데 왜 잘 되냐면, 회사 3년 하면서 이게 장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좀 범위를 볼 줄 알고 공부하는 거랑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공부하는 거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끔씩 물어보세요. 어떻게 공부하면 잘하냐고. 그러면 지금 같은 얘기를 해드리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20대 중후반 후반까지는 그냥 회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할 줄 아는 거지 회계를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 배웠거든요. 현금 들어오면 차변이야. 네, 거의 암기식, 100% 암기식.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자산이 증가하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현금 들어오면 차변이고 외상매출금 나가면 대변이야. 막 이런 식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100명이면 99명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회계를 그냥 할 줄 아는 거지 내용이나 이런 건 솔직히 몰랐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회사도 다녀보고 수업도 해보고 남의 수업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요게 요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한 번 실타래가 풀리니까 쫙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 실타래 푸는데 한 10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실타래 안 풀려도 일하는 데 지장 없어요. 저는 이제 가리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타래가 풀리면 좀 더 편한 케이스였고 여러분들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우 시험 이렇게 어려운데 회사 가면 어떻게 해요? 회사는 이거보다 쉬워요. 장담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보다 난이도는 아주 많이 높아요. 한 70%, 80% 정도. 웬만한 데는 50% 전후밖에 안 돼요. 왜냐면 맨날 하는 것만 하니까. 특이한 거 여기에서 맨날 뭐 단기매매 증권이니 매도 가능 증권이니 실컷 하잖아요. 회사 가면 안 한다고요. 그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회사가 주식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월급 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월급 계산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회사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그거를 지금까지도 잘 못하지만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특히 우리나라 회사는 그거를 뭐 아무리 뭐 무슨 세대라 그러더라 지금을 어쨌든 뭐 새로운 뭐 세대가 나와도 그건 변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직원이 아니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거. 네. 근데 누가 댓글에 이쁘게 썼더라고요. 가족한테 욕하고 가족한테 집어 던지냐고. 이상한 회사들도 많긴 한데. 그 다음에 9월 9일은 원재료 산 거죠. 1300이 얼마요? 130. 그 다음에 먼저 준 거 얼마 있었어요? 100 있었죠. 나머지는 뭘로 줬어요? 보통 예금. 그러면 1330 되셨죠? 10월 8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라 그랬어요? 면세예요. 무조건. 그래서 매입에 면세 제이슨 역. 차변에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 8만원. 돈 줬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죠. 미지급금 얼마요? 8만원. 근데 참 요즘 들어서 전 느끼는 게 옛날에 근조화환이라 그래서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을 때 화환 보냈을 때 그때는 1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 6만원이면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기친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번 거예요? 맞잖아요. 웬만한 거는 지금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화환은 옛날이 더 비싸요. 아마 그때 꽃집 판사하신 분들이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옛날에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딸내미를 하나 키우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힘든 세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든 시기이기는 해요. 근데 또 알아요. 또 이럴 때 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근데 어쨌든 기존 분들보다는 좀 힘든 시기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의제 매입세. 그 다음에 제조하는 중소기업. 첫 번째 줄 끝쪽에 제조하는 무슨 기업이요? 중소기업. 그래서 이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의제 매입세 나오면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 이거를 가공해서 팔 때는 뭐요? 과세. 그 다음에 102분의 2 중소제조기업이니까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개인 중에서 2억 원 이합하시는 분들은 109분의 9. 그 다음에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이야? 제조업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계산서나 무슨 카드요? 신용카드.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는 중소제조기업이니까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세요. 요 부가가치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 다음에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F2 한솔. 그럼 2021년 5월 31일 계산서 사과 1000만원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2 두솔청과 6월 10일. 그 다음에 신용카드 물품명은 복숭아, 수량은 500. 그 다음에 500만원에 104분의 4. 요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거기 밑에 보시면 제1기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얼마래요? 1500이래요. 얼마래요? 1500. 그래서 여기 예정에다가 얼마 쳐요? 1500.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있죠? 확정 있죠. 확정에다 얼마 쳐요? 2000 쳐요. 얼마요? 2000.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미 공제받은 거 얼마 있으시대요? 네, 18만원. 이렇게 넣으면 끝. 거기 다 써 있어요. 지문에.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부속명세서 할 때 초반에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지 마시고 칸 채우기라고 생각하세요. 이 안에 넣어야 되는 것들 정해져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지문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문에 있는 내용이랑 여기에 있는 칸이랑 매칭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 공제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미 공제받은 거 얼마요? 예정 때 18만원. 이런 식으로 그 칸하고 연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나올 때는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요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두타전자의 2021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뭐하시오?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하며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뭐하시오? 작성하시오. 그래서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부가세 신고서. 10월에서 12월. 왜냐면 2기 확정이니까. 그 다음에 매출 자료.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출 자료 보시면 제품 매출 있죠? 거기 빈 공간에다가 매출의 과세.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 매출 있죠? 매출의 카과.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 있죠?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재화의 직수출액 있죠?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손. 그러니까 일단 이게 안 되면 입력도 못 해요. 왜냐면 이거 문제가 이렇게 구별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신고서에다 뭐 하는 거죠? 입력하는 거죠. 이거 할 줄 알면은 회사 가서 좀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요거 덕분에 회사에서 안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직장 상사가 저를 테스트하는 거였었는데 다행히도 테스트에 잘 통과는 했어요. 저는 어떤 내용인지는 아니까 그래서 내용을 알아서 테스트에 통과한 적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매출과세는 1번이에요. 그래서 2억에 얼마요? 2천. 그 다음에 카과는 여기에요. 3번. 몇 번이요? 3번. 3번에 얼마예요? 네, 얼마냐면은
6천에 얼마요? 600.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은 5번이에요. 그래서 5번 가서 얼마요? 5천. 왜냐면 그 옆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6번에 얼마요? 1억 2천에 끝. 맞죠? 수출은 6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8번에다가 대손은 마이너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요? 200. 일단 마무리 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요번엔 매입 자료 볼게요. 무슨 자료요? 매입 자료. 첫 번째 보시면 원재료 매입의 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구입한 원재료 매입의 카과의 일반. 거래처 접대용 선물 세트 매입의 불공의 일반.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의 매입의 과세의 일반. 그래서 매입은 일반하고 고정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고정은 무슨 자산이요? 유형자산. 그 다음에 일반은 고정이 아닌 건 다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아닌 거는 다 일반입니다. 헷갈리시는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매입과세는 여기에다 넣는 거죠. 10번. 몇 번이요? 10번. 1억 5천에 1,50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인 카드로 한 거죠.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41번. 몇 번에다 넣는 거라고요? 41번. 그래서 41번에 얼마죠? 800에 80. 그 다음에 저기 거래처 접대 요거 꼭 기억하세요. 불공은 2번 넣어야 돼요. 몇 번이요? 2번. 일단 10번에다가 1억 5천에다가 770 합치면 1억 5천 770에 1577만 원. 아이고 잘못 쳤다. 1577만 원. 그 다음에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뭐 해야 돼요? 불공을 한 번 더 넣어야 돼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16번. 16번 누르시면은 여기 50번에 공제받지 못하리라고 있으실 겁니다. 공제 못 받는 게 뭐예요?
불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얼마 더 치세요? 770에 77만. 대손세 공지 요건이 충족됐다 그러면 마이너스고요. 만약에 회수했다 그러면 그땐 플러스예요.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게 원재료 예정신고 누락분이죠. 예정신고 누락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38번에다. 몇 번에다가요? 38번에다가. 그래서 38번에 900에 얼마예요? 90. 됐습니까? 네. 가산세는 하실 필요 없어요. 왜 할 필요 없냐면은 매입은 매입 실수한 거는 오히려 국가에서 좋아해요. 왜냐면 매입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하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요? 매입세액. 그래서 요거를 서로 빼도록 되어 있어요.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빼도록. 그래서 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매입을 잘못하면 뺄 게 적어지잖아요. 그럼 뺄 게 적어지면은 뭐를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가산세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언제만 구하냐면 매입 관련 가산세는 과다 환급이나 이중 공제했을 때. 그건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러니까 넣어야 되는데 넣은 거 틀린 거는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아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안 해도 되는 거 한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협회에서 그런 건 안 가르쳐줘요. 아무리 물어봐도.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신고. 무슨 신고요? 전자신고. 네, 그래서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요거는 10,000원 빼요. 확정신고당 10,000원. 무슨 신고 때만 돼요? 확정신고 때만.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밑에 뭐 예정신고 미완급이나 요런 데 눌러보시면 여기에 54번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뜰 거예요. 무슨 신고 세액공제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에다가 얼마 치면 된다고요? 10,000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면은 어렵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가산세가 없잖아요, 실제. 가산세만 안 나와도 무난하죠.
그다음에 문제 4번 결산.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수동, 4번 자동, 5번도 뭐야? 자동. 그래서 보시면 1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대급금 1200만원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 2000만원 그리고 전자신고세 공제액 만원이 발생하였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거는 회계 세무 안 가리고 나옵니다. 이거 맞추시려면 이거를 이해하시면 맞출 확률이 좀 올라가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무슨 금? 예수금. 얘는 부채예요. 매입세액은요?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요건 무조건이에요. 부가세 대급금이 여기 안 써놨구나. 자산. 그래서 자산에 뭐야? 감소. 우리 시험 볼 때 헷갈리시면은 여기 가서 치면 돼용. 컨트롤 뭐야? F. 부가세 대급금. 여기 있잖아요. 헷갈리시면 여기 와서라도 꼭 찾으시고. 제가 이거 외우라고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것까지 다 외우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아니어도 머리 아픈데. 그냥 컨트롤 F 이용하시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대급금이 1200이래요. 얼마야? 1200. 그다음에 예수금이 얼마래요? 2000이래요. 그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얼마 있죠? 10,000원. 그거 뭘로 잡으래요? 자비익으로 잡으래요. 그래서 자비익 얼마예요? 10,000원. 그래서 결론은 예수금이 많다, 대급금이 많다? 예수금이 많다. 그 얘기는 많이 팔았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예수금은 매출이잖아요. 그럼 많이 팔았으니까 뭐 많이 내셔야 돼요?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낸다, 나중에 낸다? 나중에 낸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 799만 원. 됐으니까 그 다음에 2번 하러 가겠습니다. 당사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만 원을 미리 받고 수령일에 전액 임대료 수입 매출로 잡았대요. 이게 수익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처리했다고요? 수익. 그러면 수익을 증가시키라고요? 감소시키라고요? 감소시키세요. 수익의 감소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수입. 그 다음에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감소를 시키고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오면 올해 거 쓰는 거고요. 수익 비용이면 내년 거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는 수익으로 나왔죠. 그러면 금액은 언제 거 쓰는 거예요? 내년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중에 2달은 올해죠. 맞죠?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40, 내년은 얼마요? 80. 그래서 수익으로 나오면 언제 거 쓰라고요? 내년 거. 그래서 임대료 수입 얼마요? 80. 그 다음에 내년 거 먼저 뭐 했죠? 받았죠. 네. 그래서 내년 거 먼저 받았다. 뭐라 그래요? 선수 수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선수 수익.
정리하시고. 잘 안 되시면은 어느 정도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요건 어렵습니다. 일단 보시면 사채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뭐 하래요? 하래요.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얼마 나갔어요? 55만 원 나갔어요. 얼마 나갔어요? 55만 원.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얼마 있었다고요? 네, 21만 얼마요? 5,300원.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 이자 주는 거죠. 나머지는 이자 비용이에요. 무슨 비용이요? 이자 비용. 33만 얼마냐? 4,700원. 설명은 드릴 거예요. 일단 적으시고. 그래서 앞에 보세요. 그래서 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채라는 게 크게 할증 발행이 있고 무슨 발행이 있어요? 할인 발행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회계에서는 뭘로 보는 거냐면 사채 할인 발행은 일단 사채 할증 발행은 요거는 이자를 덜 준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증이라는 게 사채를 비싸게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발행하면 우리가 받아가는 게 더 많아지죠. 그러면 더 많이 받음으로 해서 이자를 덜 준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얼마만 주는 거예요? 33만 4,700원. 이렇게 보는 게 사채 할증 발행이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할인이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 깎아주면 우리가 가져가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죠. 예. 그리고 이 사채라는 건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발행했는데 4천 받았어. 그러면 1천만 원 손해 보는 거잖아요. 이 손해 보는 걸 회계에서는 이자를 더 준다는 개념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준 거는 55만 원이지만 여기에서 실제 이자로 나가는 개념은 얼마란 뜻이에요? 33만 4,700원. 그래서 이자를 적게 준다. 요게 이제 할증 발행의 개념이고, 할인 발행일 때에는 이자가 커져요. 왜냐면 할인이라는 게 싸게 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 손해 보는 거를 이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용은. 근데 요게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사채를 제대로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고로 제가 장담하는데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채가 뭔지도 모르고 수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중급 회계 이상 가야 나와요. 제대로 되려면. 여기 교재에서 이렇게 찌끈찌끈 만지는 거는 솔직히 사채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 그 파트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당해연도 퇴직금 추계액은 생산지 1억 원, 관리직 6천만 원이고 이미 설정된 거는 5천에 2,500이래요. 우리 대손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러면 원래 생산직은 1억이 필요한데 현재 얼마가 있죠? 5천이 있죠. 그럼 얼마 부족해요? 5천. 그 다음에 관리직은 6천이 필요한데 현재 얼마가 있죠? 2,500이 있죠. 그러면 얼마예요? 3,500.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죠? 예,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컨트롤 F에서 퇴직급여 가셔서 아까 500번대가 얼마였냐면은 5천. 그 다음에 800번대가 얼마 나왔었어요? 3,500. 요거는 연금인데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리고 얘는 아니잖아요. 퇴직급여잖아요, 우리는.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시면 큰일 나요. 퇴직연금은 일단 뭐라고 나왔을 때 넣으셔야 돼요? 퇴직연금이라고 나왔을 때 넣으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네. 아, 이걸로 해도 답만 맞으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거 왜 안 쓰냐면 이게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뭘로 풀든 상관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험은 뭐만 맞으면 돼요? 답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회사 가셔서는 직장 상사가 하는 방식에 따라 주시면 되는 거고. 괜히 또 내 스타일로 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듣지 마시고. 앞으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문제 많을 거예요. 최근에도 저기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기업에서 3년차, 7년차 이제 젊으신 분들이 저기 뭐 부서장한테 왜 공평하게 안 해주고 왜 오픈 안 하냐 그런 거 보냈대요, 메일로. 그리고 그런 거 보낼 때마다 본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큰일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저도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었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다음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냥 넘어갈 건 자기한테 큰 피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유두리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젊으신 분들이 그런 게 되게 없죠. 왜냐면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니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요즘 추세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대기업 두 군데에서 부사장한테 메일 보내고 그랬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본인들한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들부터는 이제 더 서류를 철두철미하게 해요. 그게 자기들 잘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 파트에서 일할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 될 행동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손삼각 있죠? 요거 틀리시면 안 돼요. 몇 프로요? 3%.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 받으러 온 필요 없죠? 단기대여금 필요 없죠? 선급금 필요 없죠. 요거 두 개만 남기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반영? 결산 반영.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래서 이게 참 회사 생활이 힘든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위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해야 돼요? 눈 감고 맞춰야 돼요. 아니면 저처럼 못할 것 같으면 뭐 하고 나오면 돼요? 사표 쓰고 나오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요? 중이 떠나면 됩니다. 그 중이 항상 나인 게 문제인 거지. 절은 절대로 안 바뀌더라고요.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러니까 참. 근데 앞으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려면 앞으로는 절이 바뀌어야 돼요. 중은 안 바뀔 거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자주 그만두네. 그러면 회사 내적으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아, 그리고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입 직원들 뽑는 데도 적어질 거고. 그래서 어떤 외국계 회사는 그렇다면서요. 어떤 데도 있냐면 10년 차인데 막내예요. 티오가 안 나서. 네. 자, 대리인데 막내야.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외국계 회사나 그런 데들은 티오 이외에는 안 뽑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나중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과장이 커피 타다가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과장 부장이. 왜냐면 밑에 직원들이 없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 뽑는 게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리고 다들 저거 하겠죠. 비트코인. 누가 일 하겠어요. 이대로 나가면. 나래도 일 안 하지. 비트코인으로 누가 100억 벌었대는데. 일하기 싫잖아요. 네, 비과세 요거 좀 외우세요.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야간근로수당하고 육아수당 있었죠. 그거 잘 좀 외워 놓으시고. 일단 여기로 오세요. 여기 원천징수에서 급여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꼭 요거 먼저 가셔야 됩니다. 무슨 공제요? 수당공제. 그 다음에 기본급 여, 상여 여, 직책 부, 월차 여, 식대 비과세라고 거기 써있죠. 지문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부, 야간근로도 부.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비과세하고 무슨 수당이요? 육아수당.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F2 누르고 육아수당이에요. 뭐 누르고요? F2 누르고 그거 참고하십시오. 꼭 F2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넣는 거 입력 어렵지는 않죠? 네, 그래서 비과세 잡고 육아수당 치고 여기에서는 꼭 F2 누르고 하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만질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 몇 월이요? 5월. 그 다음 며칠이요? 5월 31일. 그 다음에 이영미 씨 가셔서 230에 상여 20에 월차 10에 식대 10에 육아 10.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1만 2,500원에 건강보험이 어디 갔냐? 8만 750원에 장기가 8,270원에 고용이 2만 800원 맞고 세금이 5만 190원에 5,010원. 252만 2,480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나가고. 그리고 급여 자료는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문제예요. 부가가치세 쪽이. 이쪽은 다음 주까지 하고 시험 보면은 한 15점 중에 1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크게 시험 내시는 분이 술만 먹고 안 낸다면. 그 다음에 여기 누르세요. 원천징수. 그러니까 종종 이상하신 분이 들어오면 시험이 꼬일 때가 있어요. 안 내던 거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만 아니면 할만해요. 그 다음에 몇 월 달이에요? 5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월 하세요? 5월. 그 다음에 엔터 쭉 치시면은 날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전월미완급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월미완급 얼마요? 6만 3천원. 되셨습니까? 네. 요 정도면은 그냥 무리 없이 나온 편이긴 해요. 그 다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말 정산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105번의 최민상 씨.
그다음에 보험부터 보시면은요. 본인 저축성 안 돼요. 본인 자동차 돼요. 배우자 보장성 돼요. 자녀 보장성 돼요. 그래서 뭐만 안 돼요? 저축성만 안 돼요. 무슨 성이요? 저축성. 그래서 55만 원에 72만 원에 24만 원 더하니까 151만 원. 아, 이만큼만 나와도 행복하겠다. 나 혼자 이거에 배를 쓰는데. 보험료 151만 원이면 1년에 싸게 들으셨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비 본인 보약 돼요. 건강증진이라. 아니다. 건강증진이죠? 안 돼요. 뭐만 돼요? 의료 목적만 돼요. 거기 있잖아요. 의료비. 본인 보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강증진이라. 모친 질병 목적, 질병 치료 목적 병원비 돼요. 배우자의 임플란트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료비 가셔서 모친이 지금 71세세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셔야 돼요. 65세에다가 65세에 200 얼마요? 20. 220이 아니고 맞구나. 220. 그 다음에 배우자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 밖에다가 어디요? 그 밖에 얼마요? 200. 그 다음에 본인 대학원 되고 모친 노인대학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녀 유치원비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 오셔서 본인의 얼마요? 600.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 가셔서 얼마요? 100. 모친은 뭐만 된다? 장애인 교육비. 그 다음에 기부금 가셔서 본인 종교단체 되고요. 배우자 정치자금 안 돼요. 네, 정치자금은 누구만 가능? 본인만 가능.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기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참 잘 만드셨어요. 힘들게 실이. 신용카드는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대중교통에 얼마요? 90. 에다가 10만원 더해서 15만원 더해서 105만원. 얼마라고요? 105만원. 지금 배우자 것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9만원에다가 91만원에서 얼마요? 100만원. 맞죠?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얼마냐면은 원래 1305만원에서 700만원 더한 다음에 105만원하고 100만원 빼면 1800 나와요. 얼마 나와요? 1800. 끝. 그래서 안 되는 것만 한 번 더 쫙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신용카드 이렇게 나오면 금액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100, 대중교통이 105만원. 그래서 안 되는 것만 앞에다 쭉 써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본인 저축성 보험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축성은 무조건 안 돼요. 보약은 뭐라 안 된다? 건강 증진 목적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의료비라는 게 치료 목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친 노인대학도 안 돼요. 부모님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만 되는 거예요? 네, 장애인 교육비만. 그 다음에 배우자 정치자금도 안 돼요. 정치자금은 누구 것만? 본인 것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우리 저번 주에 하다가 남은 결산 있죠? 그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